발도르프 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어디를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하면 일단은 뭐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도르프는 아시다시피 담배 공장 이름이죠. 이 자체에는 의미가 없죠. 발도르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지학적 철학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것을 교육 철학으로 운동으로 전환시켜낸 게 발도르프 교육인 거니까 실은 내용은 인지학인 거죠. 내용 그 자체는 인지학입니다. 그럼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규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모든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행위나 사상의 정당성의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지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학의 어떤 알파요 오메가인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이죠. 인간이란 뭐냐? 에서 출발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모든 그 다음의 행위들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인간이란 뭐냐라고 어떤 존재냐? 사실 인간을 사전적 정의 방식으로 명제로서 인간은 무엇이라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를 겪어가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발도르프에서는 일단 그 전에 인간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독특하게 차별화되는 게 인간을 삼원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원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슈타인은 이전까지 서구의 모든 인간관들은 적어도 공식 철학계에서는 인간을 이원으로 봤습니다. 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 세계 자체를 이원으로 봤던 거죠. 이 세계는 정신과 물질, 혹은 물질과 에너지, 혹은 음과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원성의 세계다. 그 이원성들이 어쨌든 요리조리 작용해서 만들어진 세계지 더 이상은 없다라고 이해를 했고,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한테 이 이원성이 반영이 됐을 때는 정신과 그 육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식으로, 심신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라고 이제 서구의 모든 철학들은 그 전까지 이제 그걸 기본 가정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인간만큼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어떤 식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거 이원적으로 봐도 되지만 동물부터 시작해서 동물 인간은 이원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그럼 동물 인간은 삼원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있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말고 한 차원이 더 있다. 한 차원이 더 있는데 이제 그걸 뭐 한문으로 표현하면 영이 되겠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얼이 되겠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신성, 영성, 얼,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리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인간을 이원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인간의 내면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반드시 삼원적으로 이해해야만 왜 인간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도르프에서는 자, 증명의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것이 증명되냐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는 이거는 쉽게 말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도 증명이 되고 심리적인 수준에서도 증명이 되고 인간 그 자체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삼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삼원적 파악을 전제했으면 우리는 인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만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앞세대는 뒷세대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해줘야 하는지 이런 걸 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간을 이제 삼원적으로 본다. 그게 지금 현재 발도르프계에 많은 번역되어 있는 책들에서 요 인간의 삼원성과 관련해서 번역어가 보통 두 개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두 계열의 번역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body, 그 다음에 뭐지? soul, soul, 그 다음에 spirit. 시라고 표현되는 요거를 지금 한국의 번역 용어로는
어떤 책들은 보면 요거를 몸, 요거를 혼, 요거를 영 이렇게 번역한 책들이 있고요. 또 어떤 책들은 보면 많은 책들이 이걸 신체, 요걸 영혼, 요걸 정신 이렇게 번역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계에서 지난 한 20년간 이 번역 용어를 놓고 언어 용어가 맞느냐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번역어들 이 계열화된 번역어들이 둘 다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약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몸, 혼, 영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눈에 딱 띄는 게 한 개는 한글인데 두 개는 한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한글로 표현을 하든 한문으로 표현을 하든 뭔가 일관성 있게 계열화된 개념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제 몸은 한글인데 그죠? 혼하고 영은 한문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혼하고 영 이게 한문 외자들인데 이 외자의 부수나 부수까지 이해를 해가지고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의적 의미, 즉 한문 실력입니다. 한문 실력이 우리한테 있는가? 혼에 보면 구름 문자를 쓰고 귀신 귀자를 쓰거든요. 혼이라고 하는 글자가. 근데 혼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자는 보면 운자를 쓰지 않고 그 옆에 일백백자를 쓰고 귀신 귀자를 써요. 그러면 운자를 쓴 거하고 백자를 쓴 거하고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한문 실력이 있는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한문을 들으면 그냥 소리로 듣지 일단 쓸 줄도 모르고 뭐 읽을 줄도 모르고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훈독 이게 음으로 읽고 뜻을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해를 할 뿐이지 한문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해가 현대 한국인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없다 보니 혼이라고 하든 영이라고 하든 이 글자 자체에서 의미 차이를 못 읽어내요. 사실은 혼과 영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혼과 영은 완전히 다른 글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글자고 다른 상태를 지시하고 있는 개념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과 영을 구별을 못하니까 근데 평소에 쓸 때는 그냥 영혼 해가지고 대충 인간의 마음속에 관념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럴듯한 뭔가 신성한 느낌적인 느낌을 그냥 영혼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두리뭉술하게 느낌적 느낌. 그 애들이 장난으로 그런 표현을 쓰던데 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 이게 두리뭉술하게 영혼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영이라는 한 개념, 혼이라는 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개념으로서 소울이 의미하는 바가 혼에 해당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왜 맞냐 이런 것도 따지자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맞아요. 이거 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영어의 소울에 해당하는 걸 다 혼이라고 합니다. 중국, 일본에서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 혼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 영이라고 해도 되다. 요거 뭐 혼, 영 이 개념의 대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요걸 몸이라고 하면 이제 한글 한문의 일관성이 깨지니까 뭐 신체 할 때 신자를 쓰는 게 제일 어울리겠죠. 신혼영이라고 하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게 가장 비근한 번역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를 신체, 이걸 영혼, 이걸 정신이라고 한 거는 틀렸습니다. 그냥 이건 쓸 수 없는 오역입니다. 쓸 수 없는 오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왜 오역인가 이걸 때고 제가 또 얘기하려면 한참 시간 걸리니까 생각하고 다음에 할게요. 많은 부분을 미루겠습니다. 미루겠는데 어쨌든 오역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앞으로 교정돼야 되는 용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강의에서 끊임없이 이제 요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용어 통일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양평학교에서는 그냥 저희 양평학교에서 번역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글화 할 수 있는 건 한글화합니다. 한글 우선 그리고 그 한글 개념에 대당되는 한문 개념을 이제 연결시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문 개념으로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글 앞세우자면 이거 몸이고 이거 마음이죠. 요거 뭐라고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거 을입니다. 을이 영 맞습니다. 을이 영이 맞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한글도 한글이 무슨 뜻이다라고 할 때 근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옛날에 이렇게 쓴 용례가 있다 이런 말밖에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다고 해서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죠. 사례가 있다고 해서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사례가 아무리 많아도 필연성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글을 어떤 용어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으려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구성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문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한글의 어떤 형성 구성 원리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후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후민정음 해례본 제자 원리를 배웠었어야 돼. 아무도 안 배웠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특정 한글 개념어를 쓸 때 그 개념어가 왜 그 뜻이냐라고 할 때 서로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평행성적인 소모적인 논의를 끊임없이 돌리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처지입니다. 현실적인 처지인데, 저는 이제 후민정음 해례본 제자 원리 부분을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예,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후민정음 제자 원리에 입각한 문자지도라고 하는 예, 내용을 저희 프로그램에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작년 겨울에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자 원리 속에서 어떤 낱말이 어떤 뜻으로 해석돼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0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역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렇게 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이걸 한문으로 했을 때는 필요해서 한문으로 표현하자 할 때는 신, 혼, 영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발도르프에서는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차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치환되지 않는 독립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힘이 어우러져서 인간 존재를 이루고 있다 라고 봅니다. 인간 존재를 이루고 있고, 그럼 교육이란 무엇인가? 저 세 가지 영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최대치로 일깨워주는 게 교육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모든 교육은 목표가 전인 교육이죠. 문제는 전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는 거죠. 예. 전인이 뭐냐? 만약에 인간을 이원적으로 본다면 그 이원적인 능력만 일깨우면 그게 전인인 거고, 근데 삼원적으로 본다면 삼원적 능력을 다 일깨우는 게 전인 교육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달라지면 전인 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동양은 어땠을까요? 우리 동양은 삼원적으로 파악했을까요? 이원적으로 파악했을까요? 인간을 삼원적으로 파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보통 동양에서 교육이 전달해야 될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들 지득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인 이유 자체가 인간을 삼원적으로 파악해서 세 가지를. 그럼 지득체가 몸혼영에도, 저도 하도 많이 몸혼영 해놓으니까 이거죠. 저 몸, 마음, 을에도 하나씩 대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체가 몸에 대당되는 건 당연하죠. 그럼 마음에 해당되는 건 덕일까요? 지일까요? 덕일까요? 지일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덕. 이게 체. 이게 덕. 이게 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좀 놀라운 건데, 왜 지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지성하고 영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성의 메커니즘, 운동 메커니즘하고 영성의 운동 메커니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성은 오히려 세계를 분리 분석하고 쪼개는 거에 능합니다. 예, 반드시 분리 분석해야 됩니다. 분리 분석하고 쪼개고 다시 어떤 그 패턴화된 프레임에 따라서 짜 맞추고 조작하고 이런 게 지성이에요. 영성은 그 완전 반대 방향의 운동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요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동양에서 덕이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는 덕이 최고 수준의 어떤 의식 수준을 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치를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교의 목적 가치는 사덕을 갖추는 거잖아요.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인의 예지를 갖추면 유교가 말하는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인의 예지가 최고치의 어떤 목적 가치고 의식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고치 그 아래에 세계에 대한 어떤 지성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그 아래 수준에서 따라오는 것들이지, 얘가 이걸 대신은 못한다고 봐요. 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변 사물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파악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적인 의미에서 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알을 지라고 합니다.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죠. 알지자가.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죠. 입에서 튀어나가는 화살이거든요. 입에서 튀어나가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되려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밖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의식작용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이해가 돼서 내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암, 이걸 지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전부 언어 논리 수준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언어 논리 수준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암을 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다 지성이죠. 다 지성입니다. 개념, 논리, 계산, 추론, 판단, 어쩌고, 이 다 지성이에요. 이게 다 지성인데, 요거는 그냥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들이에요.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들이지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는가 하면, 훈련하면 고릴라도 할 수 있어요. 고릴라 루시 아시죠? 모르세요? 말하는 고릴라 루시 모르세요? 예.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진화를 밝히기 위해서 유인원들한테 말도 가르쳐보고 계산도 가르쳐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성공했던 케이스가 루시라고 하는 고릴라였는데, 예. 20세기 말에 있었던 실험인데, 얘는 무려 영어로 3,000단어를 이해하고 구사해요. 나보다 낫네 싶죠? 우리나라 주부들의 하루 평균 이 발화하는 단어 개수가 600~700개라고 하는데, 물론 뭐 루시도 하루에 쓰는 거는 몇 개 없지만 어쨌든 얘가 3,000단어를 이해하고 발화하고 심지어 수학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루시라고 하는 이 고릴라와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릴라도 훈련시키면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어느 초입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릴라가 영적인 건 안 됩니다. 영적인 건 안 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이거 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지적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영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인간하고 구별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영성을 가질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지 아무리 자의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건 영성은 아니에요. 이건 영성은 아니라서 우리가 대충 이해해서 그런데,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개념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계산할 줄 알고, 이 계산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추론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걸 지라고 합니다. 요걸 서양에서 이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근데 그걸 훈련하면 하는 거라. 그건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근데 마음하고 구별되는, 조금 더 마음을 넘어서는 능력인, 영적인 이런 능력하고 관련된 것을 동양에서는 지라고 하지 않고 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최고 목표가 되는 거고, 덕지체가 되는 거죠. 이 덕지체를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할 바다라고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 왔다는 것은, 동양은 당연히 인간을 사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에 증거이기도 해요. 네, 증거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문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사문적으로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의식작용이 나오는가, 네, 몸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의식 상태, 마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의식 상태,
또 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의식 상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또 개념적으로 의지, 감성,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도르프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바탕이라면 이 바탕에서 나오는 정신적 기능, 예. 얘를 채로 해서 얘가 용으로 기능 발휘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개념화를 합니다. 이렇게 개념화를 하는 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쉬기 전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영적인 거하고 사고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할 때는 꼭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느꼈다라든가 내가 뭐라고 판단했다라든가 이럴 때 전부 싱크라고 하는 걸 어쨌든 통용 쓴단 말이죠. 근데 발도르프에서 개념적으로 사고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발도르프 책에서 뭐 의지 감성과 대비돼서 사고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 개념으로 쓸 때에는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고를 영의 작용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 그 이하의 어떤 의식작용들은 사고라고 안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개념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읽거나 뭐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특정 용어가 보통의 쓰임새대로 쓰이지 않고 특수한 맥락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 맥락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도 계속 오해가 부풀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사고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마찬가지로 사고가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어떻겠습니까? 이 의지, 우리가 보통 의지라고 하면 의지를 낸다 이런 표현도 쓰고 저 사람은 의지가 굳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의지가 굳다라고 할 때 그 의지하고 고집이 세다 할 때 고집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똥고집이다 하는 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똥고집인데 좋게 표현하면 의지가 굳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에고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가요? 의지가 굳다라고 하는 거하고 자의식이 강해서 남의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백절불구로 계속 나간다. 다 비슷한 거잖아. 실제 현실에서 비슷한 상태인데 그거를 의지라고 하는 걸까? 슈타이너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가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신념과 끈기를 가지고 예.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식으로 지구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고 할 때의 그런 내용을 연상시키는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의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고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의지라고 하는 이 용어도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어들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발도르프 강의를 하는 첫 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강에서부터 좀 잡아 나가야 되는 게 이거를 잡지 않으면 이미 저질러져 있는 많은 오류들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가게 되면 목표가 흔들려 버립니다. 예컨대 우리가 영성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G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영적 인간을 키워내겠다는 게 똑똑한 인간을 키워나는 게 목적이 되는데 발도르프 교육의 목표가 똑똑한 인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듬 생활, 발도르프에서 리듬 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리듬 생활을 하는 것이 의지교육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걸 전부 의지교육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의지를 연상할 때는 아까 말했던 인내력, 지구력, 습관 이런 걸 자꾸 연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좀 미뤘다 얘기를 하겠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지는 교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의지는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의지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인지학적인 사상적인 구도 속에서는 신한테 대드는 겁니다. 신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의지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른 걸 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의지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때 요 의지를 또 그냥 일상 통용어적인 의미로 이해해버리게 되면 이제 아주 전체를 파악하는데 심각한 오류가 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말이 어떤 목적 가치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혼돈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실천 행위의 방향, 일상적으로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을 현장에서 행하려고 할 때 아주 구체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데들에 다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서 단지 개념이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일단 10분 쉬고 이어가겠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인지 상태를, 이건 비유인데요. 비유적으로 잠, 꿈, 깨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우리 신체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신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가장 신체적이고 가장 물리적인 부분. 자, 우리 신체를 세 가지로 나눌 때는 머리, 가슴, 사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머리, 가슴, 사지로 나누는데 가슴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건 누구나 그냥 쉽게 짐작이 되죠. 여기 몸 부분에 들어가는 게 머리일까요? 사지일까요? 사지일 것 같죠. 당연히 사지일 것 같죠. 근데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가 가장 물질적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가 사지가 들어갑니다. 사지가 가장 영적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발도르프에서는 사지 많이 움직여야지 영적이 된다고. 사지를 많이 움직여야 영성이 자극을 받는다고 봅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 물질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을라들한테도 논리학습, 머리 많이 쓰는 논리학습 이런 거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간을 삼원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고요. 요 삼원적인 것 안에서도 또다시 여러 개로 나누는 논리들이 있는데, 칠판이 비좁으니까 요쪽을 지우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또다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가지 구성 부분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구성 부분이 뭐 간단합니다. 광물, 식물, 동물입니다. 광물, 식물, 동물. 우리 몸은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인지학 쪽에서 쓰고 있는 개념으로는 광물성은 그냥 물질인 거고, 식물성과 관련해서 식물성부터는 에테르가 작용한다 라고 봐요. 에테르. 동물성부터는 아스트랄이 작용한다 라고 봅니다.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테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복제하는 거잖아요. 자기 복제. 즉, 번식을 한다는 거죠. 번식할 줄 아는 힘. 생명 고유의 능력인 번식력. 번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운 이런 걸 에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하고 대비해서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 자체는 별기운입니다. 그냥 별기운입니다. 아스트가 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랄 하다는 것은 별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별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의식적인 작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가진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거. 예. 비물질적인 것들. 비물질적인 것들. 요 밑에 있는 광물질은 가장 물질적이죠. 이게 번식력이라고 하는 건 물질하고 정신선하고의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아스트랄은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몸속에 이미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동물의 몸하고 똑같지 않죠. 인간 단백질, 이것도 물론 영양적으로 치환을 해버리면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 단백질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구성 요소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이라는 건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용어인 거고, 인간 신체는 똑같이 겉보기에는 동일한 어떤 육질로 보인다 하더라도 구성 요소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아스트랄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마음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는, 일단 여기서부터는 제가 잘 됐건 잘못됐건 발도르프에서 통용되고 있는 번역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부 용어를 다 바꿔가지고 쓰면 혼란이 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용어를 다 바꾸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완성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냥 평소에 쓰던 용어들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눌 때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사실 근데 용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옳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게 합의돼서 써야지 되는 거라 가지고, 요렇게들 다들 쓰고 있어서,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셋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도 셋으로 나눠지겠죠. 여기도 셋으로 나눠지겠는데, 이제 영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쓰자면, 영적 자아, 생명령, 영인,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9개 단계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삼원적인 존재인데 그 삼원이 다시 프랙탈적으로 또 그 삼원이 각각 내부의 삼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총 9개의 단계로 인간의 차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 9가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묶여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은 된다. 차원이 구별은 된다. 구별되는 9개의 차원이 상호작용하면서 묶여있다라고 봅니다. 묶여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고, 공교육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공교육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같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공교육은 명실상부하지가 못하거든요. 즉 명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목적하고 실제 목적이 안 맞다는 거예요. 명분적으로 공교육이 내세우고 있는 목적은 홍익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교육의 한국적인 형태죠. 근데 실제의 공교육의 목적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입시거든. 입시에서의 성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긋나 있는 거죠. 예. 목적이 명실상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공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첫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발도르프에서는 이 목표를 뚜렷하게 합니다. 영적 인간을 형성하겠다. 영성을 체득할 수 있게끔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그 상태, 영성을 체득한 상태의 인간이 스스로 느끼기를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겠다. 자, 목적은 그러하고 또 하나는 발도르프에서
굉장히 지난 1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도르프 교육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크고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체계적인 발달론, 그 발달론에 입각한 교수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게 발도르프 교육이 힘을 가졌던 거거든요. 이 발달론으로 나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의 3차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구성들이 어떤 나이 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발달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발달론으로 넘어가는 매개가 되는 건 12감각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2감각론이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의 감각을 과학에서는 오감이라고 보고, 보통 이제 종교, 특히 불교 같은 이런 고등 종교에서는 의식까지 포함해가지고 6개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발도르프에서는 12개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감각이 12가지다 라는 주장은 발도르프 인지학 말고는 어디서도 하지 않는 주장인 거죠. 감각이 12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감각, 어쨌든 감각이 12개라고 말합니다. 그 감각이 각각 4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써보자면 몸과 관련된 감각이 촉각, 그 다음에 생명감각, 그 다음에 운동감각, 그 다음에 균형감각,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감각이 후각, 그 다음에 미각, 시각, 그 다음에 열감각, 그 다음에 영성과 관련된 상위감각을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 그리고 발도르프에서는 한 7년 주기로 인간이 근본적인 이게 세계가 묶여져 있는 요 차원의 상태가 7년 주기로 변한다라고 봅니다. 7년 주기로 변해서 첫 7년 동안은 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7년 동안 마음이 형성이 되고, 세 번째 7년 동안 그러면 기계적으로 영이 형성이 되는가?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나이대로 안 올라갑니다.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그냥 나이대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데,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편차가 심해집니다. 편차가 심해져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략적으로는 첫 7년 동안 몸적인 게 형성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7년 동안은 감각폰 오소문 중에서 주로 감각폰의 시대가 됩니다. 감각폰이 지배하는 때가 됩니다. 세 번째 7년을 잘 통과하면 오소문에 어느 정도까지 무르 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7년 중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개성에 따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발달 단계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살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가 하는 것은 뭐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거 근데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나이 먹으면 영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태극기 부대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뭐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고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럼 어디까지가 보통 보편적으로 발달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 시대 평균치까지. 인류 문명이 발달해 왔는데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시대 평균치의 어떤 문명적인 성취까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그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교육이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보통 학령기가 18, 19세에 끝나지 않습니까? 미성년이라고 하는 때.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갈 때 사회가 우리한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은 이 사회의 평균적이고 집단적인 규범을 익히는 데까지, 규범과 교양과 어떤 지식을 익혀주는 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발달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시대의 평균치까지 공동으로 발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공통으로 발달하는 건 거기까지 가고, 근데 여기까지도 또 따라가는 사람, 못 따라가는 사람 편차가 있긴 있죠.
학교에 등수 편차 있는 것처럼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집단 평균적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평균체적인 성취까지가 교육이 목표로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첫 7년은 교육이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몸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작용인데 자연에서 물려받은 몸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회적 작용에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교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슨 논리 학습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보육, 양육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예비적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보육과 양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비적 교육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도 더없이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활동은 아니다 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7살부터 14살 때까지 즉 사춘기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여기를 발도르프에서는 초급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을 상급으로 보는 거죠. 15세 때부터 상급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7살 때부터 14살에 이르는 요 시기,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통과하는 요 시기까지를 초급으로 보는데 요 초급 기간 동안에 감각권이 발달한다고 봅니다. 감각권이 발달하면서 주도한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14살 때까지 감각권이 계속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어떤 물결이 바뀌는 거로 이해를 해보신다면 감각권이 그러면 7살부터 14살까지 중간 나이가 10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0살 정도가 감각권이 정점인 때죠. 감각권이 정점인 때에서 정점을 넘기고 나면 오성원 쪽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섞여 들어오지만 여전히 14살 때까지는 감각권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각권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조금씩 오성원이 이제 10살 때부터 슬슬 스물스물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4살쯤 되면 이제는 오성원이 주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성원이 주도하게 된다. 그럼 오성원이 주도하게 돼서 그럼 오성원이 쭉쭉 이제 발달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오성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쓰는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요게 바로 감성이고 요게 바로 이성입니다. 그럼 의식호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쓸 때는 요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뭐 나이를 보자면 여기가 7살, 여기가 14살 요 정도 됩니다. 여기가 14살. 그러면 20살쯤 될 때 오성원이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럼 뭐 20살 될 때 누구나 다 오성원이 말하자면 이빨 발달해서 다 높은 수준에 이르는 그건 전혀 아니고 발달 시기가 그 정도까지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그 발달 시기 동안 얼마나 발달시키는가 하는 거는 개인차가 다 있는 거죠. 개인차가 다 있어서 나이 먹었다고 25, 30 됐다고 오성원 발달이 다 훌륭하게 정리됐다. 그런 보장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다만 그 나이 때 오성원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발달 단계다라고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성원이 발달할 때 요때 논리 학습들을 집중시켜줘야 되겠죠. 논리 학습들을 집중시켜주면 제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때가 요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공부 요때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공부 요때만 하면 돼요. 요때만 하면 다 대학 잘 갈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예, 중고등학교 때 학습 논리적인 것들이 집중될 시기고 잘 발달할 수 있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참 우리 교육이 정말 안타까운 게 사전에 조기 교육을 통해서 애들 힘을 다 빼버리잖아. 힘을 빼고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저 논리 학습 발달 저 시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미 공부가 싫어진 상태에서 저 상태에 들어가니까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니까 대단히 효율도 떨어지고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살찌우는 게 아니고 막 버티기로 하잖아요. 이게 비극이죠, 비극. 우리 교육의 비극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모르고 컸다는 거.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 가지고 컸다는 거. 오히려 거꾸로 공부는 뭔가 인고의 세월, 참아내야 되는 인고의 세월이고 입시만 끝나고 나면 다시는 보기 싫은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20살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딱 끝나고 나면 공부는 끝. 심하이. 이제부터 안 해. 가 되니까 그 다음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력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나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를 한 20살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를 20살이라고 한다면 한 요렇게 발달하다 요렇게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지수함수적인 성장 곡선이 나오는 게 정상적 교육을 받으면 요렇게 성장 곡선이 나와야 돼요. 의식의 성장 곡선이. 근데 우리나라 그 교육의 효과는 조기 교육을 통해서 바짝 끌어올립니다. 어린 시절에.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요때 정점을 딱 이룹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렇게 쫙 연장시키면 나이 들수록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결과가 대한민국 OECD 문해력 꼴찌잖아요. 아시죠?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문맹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맹이라고 하는 건 문자를 그냥 해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문해라고 하는 것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화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냉장고 매뉴얼 읽는데 문해력이 필요하지는 않죠. 그건 그냥 문자에 정보만 읽어내면 돼요. 근데 파우스트를 읽어내려면 문해력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의미 맥락을 쫓아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올라갑니다. 근데 교육을 비정상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게 더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40, 50대의 서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40, 50대 오히려 의식 발달의 절정을 찍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벌써 중늙은이가 돼 있는데 처지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저는 안 처졌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랬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고, 아까 말했던,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팔자가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제가 발그룹 교육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의 오형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신경을 쓸 수 없어서 방치를 했는데, 그 방치의 결과, 비자발적 자동 발그룹 교육이 됐던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자동 발그룹 교육이 돼가지고 어렸을 땐 정말 공부하고 완전히 담 삼고 살다가 딱 14살, 15살 그 나이 때부터 스타트를 해서 오성원이 막 발달할 때 정말 쫙 빨아들인 다음 그 다음부터 또 자유롭게 노는 세계로 이렇게 돼서 저는 다행히 뭐 50이 넘어도 처진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보통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자, 이렇게 12감각으로 나누고 9개로 나누고 여기서 근데 요게 이게 인간의 일단 정체성의 상태가 될 텐데요. 의식 상태이자 정체성의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의식이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의식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이를테면 감각권 수준밖에 안 될 때에는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가 뭔가에 대해 가지고 각 수준에서 자기가 보는 진리가 다 있는 거죠. 의식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이해하는 게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이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미한 거고 현실적으로는 자기 수준에서의 진리가 있을 뿐인 거죠. 다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식의 어떤 9단계 내지는 정체성의 9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식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다 다르다 그래요. 그 동기가 다른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동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 우리가 몸에 매여 있는 몸의 감각이 중심인 때에
우리 인간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나 충동인 거죠. 본능, 충동. 본능은 그냥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충동은 조금 더 조건화된 상태에서 본능이 발휘되는 방식이고, 여기에 약간 사회적인 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히 이제 사회에 진입을 해서 사회적인 생존 경쟁을 비롯해 가지고 온갖 문명적인 비교 우열 속에서 행위 동기를 찾는 것은 대부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는 욕망의 세계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욕망이라고 하고, 근데 이 욕망도 이제 이 안에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죠.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뭐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뭐 오욕칠정해서 오욕으로 나누기도 하고, 예. 이걸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욕망 이 자체가 또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은 위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계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물질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다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물질적인 거에 가까운 욕망은 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요 세 가지를, 대표적인 거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가장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걸 내 옆에 붙여둬야만 해소가 되는 욕망은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근데 권력욕은 소유욕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권력욕은 어떻게 색깔이 다른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나의 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를 숭배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통제하고 싶고 장악하고 싶은 이런 거가 권력욕의 중심이다라고 보면, 소유욕보다는 조금 더 정신적인 거에 가까운 거죠. 예. 명예욕은 또 조금 더 정신적인 거에 가까운 거죠. 명예욕은 직접적인 장악이나 통제를 바라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이룬다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나 죽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름이 남길, 이런 거잖아요. 예. 나의 에고가 영원하길,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이제 명예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욕은 욕망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고도한 욕망이다. 만약에 우리가 욕망을 어차피 뭐 다 죽을 때까지 욕망의 세계에서 다들 안 벗어나고 사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욕망 중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욕망이 있다면 그래도 명예욕이 아니겠는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비도덕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짓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유욕이라면, 이게 권력욕이라면 요 정도가 명예욕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욕쯤 되면 그래도 직접적인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민폐를 끼치는 거에서는 한 발 물러나게 되겠죠. 얼마나 물러날지는 각자한테 달린 거지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욕망도 뭐 여러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욕망의 세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는 본능 충동에 따라 움직이고, 자라서는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 동기가 이런 것들이 된다. 라는 겁니다. 행위 동기가 이런 것들이 된다. 근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요 수준까지는 전혀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영적인 인간은 다른 동기로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그럼 영적인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뭐냐? 하면 이게 참 제가 쓰기가 꺼려지는 게 번역어가 너무 이상해서 한국말로 써놓으면 오해가 정말 격렬할 것 같아서 쓰기가 꺼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써보자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들에서 말하기로는 소망, 의도, 결심,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인간들의 동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자면 wish, intention,
그 다음에 이거는 resolu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olution. 요게 동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에서 요걸 묶어가지고, 요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사랑이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내용이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내용이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 능력을 요 수준의 능력을 imagination, 제가 판이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요 수준의 능력을 inspiration, 요 수준의 능력을 intu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단순 직역을 하자면 형상화잖아요.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니까 형상화란 말이죠. 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인가? 그 다음에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건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intuition이라고 하는 건 직관력이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인 수준의 영적인 의식 상태에 올라선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슈타이너는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능력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거는,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으로 얘기하자면, 동양에서는 우리 감각기관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들, 우리 감각기관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들은 형태를 가진 것들이죠. 근데 포착될 수 없는 것들은, 기운의 방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감각으로는 포착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목성이나 금성의 기운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감각으로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지금 목성의 기운이 어느 만큼 세고 달의 기운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감각 지각은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알아낸 것들을 떠올릴 때 이걸 상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자를 쓰는 겁니다.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각지각적이지 않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요걸 imagination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영혼달력 같은 거 보면, 지금 대기의 상태가 기후가 어떠한데, 이 기후가 어떠할 때 인간의 심리가 어떠하다. 이거는 어떤 딱 떨어지는 계산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상적으로 떠올릴 수는 있거든요. 요런 능력을 imagination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운들과 보이는 것들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imagination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이제 마치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나갑니다. 슈타이너는 실제로 영적인 인간들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정신적인 상태에서 어떤 기운의 흐름들을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경험 비슷하게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영시라고 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생겼다는 거죠. 혹은 견영이라고도 합니다. 영을 본다라는 거죠. 예. 그냥 뭐 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동양에서 말하는 기운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기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니까 누군가가 숙달된 상태에서 우주와 자연의 기운하고 내 심신의 기운이 함께 조화돼서 굴러간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영시입니다. 그게 영시가 됩니다. 그 능력을 imagin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능력은 그로부터 예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인지할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예측 능력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과학이나 수학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건 뭐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근대 그 사상가가 뭐 명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모든 근대 학문의 기능적인 목적은 대상에 대한 계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수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전환을 시키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측 가능성, 우리가 만약에 사물의 움직임, 현상의 움직임을 계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계산은 공식 딱 대입하면 답 떨어지잖아요. 공식 대입하면 답 떨어지는, 이게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방정식을 배울 때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수를 2개로 두냐 3개로 두냐 라고 딱딱딱 정해놓고 앞에다가 이제 정리된 공식으로 변수값들을 딱딱 넣어주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수학이나 과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도 심리적으로 보면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예측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든 과학의 목적도 예측에 있다는 거야. 예측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해서 계산값을 얻어내가지고 예측하는 게 과학적인 방식인 거고, 방식인 건데, 지금 이게 영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이 예측의 범위가 확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예측의 범위, 예지력의 범위가 확 확장이 된, 이걸 두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인스피레이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사람들은 늘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이 인스피레이션 능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서양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신의 계시 혹은 신탁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오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걸 표현하기를 성변화 행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역에서. 사물의 변화의 질서를 알게 되면 귀신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행귀신, 귀신과 함께 동반해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행귀신, 이게 바로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예지력이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들어보시니까 비합리적이진 않죠. 그죠? 그럴 것 같죠? 훨씬 더 미세한 기운들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내가 예민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예지력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직관력.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척 보고 생기는 적자적인 인상.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요즘 세대들은 한문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드디어 내가 월드 시리즈를 직관했다. 이게 저처럼 한문을 조금이라도 아는 세대는 직관했다가, 여기에 직관이라고 쓰나? 알고 보니까 직접 관람이 돼요. 정말 정물적인 수준에서 영어를 쓰는 거야. 직접 관람, 직관, 이렇게. 근데 직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쨌든, 뭐, 인투이션도 개념이고, 직관도 개념인데, 한문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 가서 직접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인투이션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인투이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척 보면 압니다입니다. 예. 척 보면, 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안과 밖, 환경과 주체의 어떤 기운,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온 까르마와 앞으로의 어떤 예지적인 어떤 나아갈 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통찰이 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보인다, 통찰이 된다, 이런 거를 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의 인간들이 그런 특별한 어떤 고도의 의식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슈타이너 스스로 직접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마 하면서 써냈던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책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알미라든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알미에서 영시로 인간을 봤을 때 인간 안에 뭐가 움직이는지를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이죠. 예, 과학적으로 아무리 측정해도 알아낼 수 없는 많은 내부적인 어떤 작용들이 있는데 영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게 어떻게 움직이더라. 요거를 이제 슈타이너 버전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하나의 이제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내놓은 책이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기초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보편자감, 이게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영적인 의식 상태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서 이런 영적 의식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수행서로 써놓은 책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다룰 고차 세계 인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다다음 시간에 다룰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시능력으로 자연을 통찰했을 때 이 우주자연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거를 기록해둔 우주자연의 형성발달사, 인간의 형성발달사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형성발달사를 과감하게 제시한 책이 아카샤 연대기입니다. 역시 우리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죠. 아카샤 연대기입니다. 그리고 영시 플러스 알파 인스피레이션까지 동원해서 지나온 역사에서 신화적으로 해석된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였는가? 종교에서 신비적으로 해석된 것들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였는가를 이제 영시능력이나 영감능력을 총동원해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이렇다 라고 제시해 놓은 게 요한복음서,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요 이기 아카데미에서 다루고 있는 슈타이너의 책들은 대부분 슈타이너 스스로가 자기가 달성한 의식 수준에서 인간들이 자기 수준이 아닌 어떤 그 오성원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각들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영적 버전의 재해석들을 쫙 여러 영역에 펼쳐놓은 거죠. 여러 영역에 펼쳐놓은 게 지금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다룰 슈타이너의 책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사실 이번 프로그램에 다루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프로그램이 빡빡해가지고 넣지를 못한 건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별도로라도 특강을 잡아서라도 다루고 싶은 게 역동농업에 대한 겁니다. 역동농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영시능력으로 자연을 바라봤을 때 자연의 기운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물리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려면 근데 물리적인 효과가 인간이 가장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늘 접하고 또 생존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농사잖아요. 식물과 동물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농사가 가능해지는데 한마디로 영시 능력으로 바라봤을 때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하던 농법 말고 훨씬 더 영적인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농사 짓는 게 가능하다라고 제시한 게 역동농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역동농업은 이거는 결과가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신비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실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는 게 농업이라서 역동농업의 효과가 과연 슈타이너가 정말 영한자였던가 영시자였던가 라는 것을 실증주의자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검증 매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역동농업의 성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째 보면 슈타이너는 사실은 뭐 영적인 상태에서 막 어떤 얘기를 펼쳐놨을 때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내면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죠.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이유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어떤 게 있다라고 왕창 얘기하면서 현실 세계로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맨 끝에서 결국 딱 보여주는 거는
이제 각 현실 영역에 대한 슈타이너의 어떤 처방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슈타이너가 실은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거든요. 예술에도 영향을 줬고, 사상에도 영향을 줬고, 뭐, 건축에도 영향을 주고, 농사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실증주의자들인 대부분의 현대인들, 실증주의자들은 소박실제론자, 소박실제론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을 보여야 믿거든요. 눈앞에 효과가 드러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자연적인가 하나, 인간적인가 하나. 자연적인 거는 역동농업으로, 인간적인 거는 발도르프 교육으로. 그래서 역동농업과 발도르프 교육은 어째 보면 슈타이너의 영성이 현실과 만나는 두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발도르프 교육, 역동농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 가면서 어떤 조금 더 넓은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쨌든 세계를 좀 더 넓고 깊게 통찰하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더 넓고 깊게 통찰한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거가 슈타이너 사상의 의미라고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역동농업이라든가 발도르프 교육에서 확실한 실증을 봤거든요. 확실한 실증을 받고 이것이 검증된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게 되니까 귀신 신화를 까먹는 것 같은 영적인 것도 당장 체험은 못해도 당장 내가 스스로 이걸 검증하지는 못해도 믿어주게 되는 거죠. 맞죠? 믿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늘 그렇지만 믿음의 문제로만 이게 남아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우상숭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해로 전환이 되지 않고 믿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내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게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감지하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슈타이너의 많은 어떤 슈타이너가 강연으로 남기고 책으로 쓰고 했던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런갑다 하고 믿어줄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이해하고 내면화해서 나의 어떤 실천이나 삶으로 전환시켜 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뭐 그까지 볼 필요도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과제가 슈타이너가 소위 영시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내적으로 체험하는가 하는 거는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논리적으로라도 그게 그렇네 라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자,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요거는 12개니까 요 감각은 12개니까 6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쌍이 얘들이죠. 요거는 9개니까 한중간에 있는 게 얘죠. 요거는 3개니까 한중간에 있는 게 얘고. 그죠? 재미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아래하고 위가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는 것은 음양, 대구, 대칭 관계를 이루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각도 얘네들 둘이가 묶여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묶여있어요. 묶여있다. 그 말은 촉각의 변화가 생기면 자아감각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운동감각의 변화가 생기면 언어감각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달 단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3살이나 4살 때 운동 감각이나 생명 감각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거나 혹은 어떤 굉장히 큰 그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자극을 받거나 하면 이게 잠재력으로 딱 머물러 있다가 때가 돼서 언어 감각, 사고 감각이 발달할 때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는 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도 같이 영향을 받지 따로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이러냐? 이거 아주 신기한 거 아닙니다. 신기한 거 아니고요. 세계는 다 음양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양 대칭 구조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건드리면 그 반대편도 같이 건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도 결국은 별균의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부 원운동, 순환운동을 하고 있고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청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종의 순환 질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순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순환은 기본적으로 원운동이잖아요. 이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대칭적인 것들끼리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할 일이 앞으로 계속 강의하면서 계속 있을 거고요. 우선은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랫부분을 잘 형성해주면 윗부분이 예비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슈타이너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이 우리에게 몸을 줬다. 사회가 우리에게 마음을 줬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영성은 교육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영성은 교육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이 영적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영성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위 부분들을 잘 예배해주면 이것이 하나의 잠재력으로 있다가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성장을 추구해 나갈 때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영성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육이 영적인 잠재 능력, 일종의 원동력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영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영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말을 끊을 필요도 없고 학교가 끝날 때까지도 영성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닌 거죠.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는 게 아닌 거죠.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는 게 아니다. 아니 큰일 났네. 벌써 다 들었네. 못 알아듣겠지 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표 혹은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재적인 논리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죠. 하나하나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또 뒤에 이어지는 강론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대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몸, 마음, 삼원적인 것들을 동시적으로 강화하고 개발하고 잠재력을 다 꽃피울 수 있도록 촉진하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방법론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드리는 거로 일단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개관은 끝내겠습니다. 개관은 끝내고 오늘 이제 슈타이너가 앞에 현대 철학자들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얘기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5분 남았네. 맨날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밀립니다.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씩 밀려가지고 되게 한 텀씩 밀리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가도 전조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릴 수는 있지. 고아도 부모가 있으니까 나온 거지. 아무리 영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예비 과정 없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툭
하고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에 있어서, 예, 요한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예, 아브라함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갑자기 툭 하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상가가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슈타이너라는 사상가가 전후 좌우의 어떤 맥락 없이 갑자기 툭 하고 나온 사상가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슈타이너라는 사상가가 이 사상가의 내용이 형성되기까지 자양분의 역할을 한 앞선 사상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앞선 사상들의 성격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인지학이 왜 나타나게 됐고 왜 필연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되고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앞선 사상가들과 함께 이해를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 거꾸로 말하면 여러 가지 미숙함이 있는 거고 이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과제가 있는 건데 이 미숙함 중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폐쇄성이에요. 발도르프 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폐쇄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뭐를 두고 보통 폐쇄적이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들이 어디나 다 있는데 발도르프 외에 다른 보편 가치들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종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주역이 얘기하면 그거랑 발도르프랑 뭔 상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전통문화 얘기하면 그거랑 발도르프랑 뭔 상관 이라는 태도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상관없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다 상관있지. 다만 그 어떤 비슷한 정도가 어느 정도 높고 낮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관없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동양 사상이라든가 전통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도외시하는 어떤 태도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건 뭐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현실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발도르프계가 지금 그거는 뭐 출판되어 있는 책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출판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인지학 발도르프 여기에 집중이 돼 있지 인지학 발도르프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타 사상과의 교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슈타이너가 무슨 고립된 섬처럼 홀로 독과대로 살았던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슈타이너는 대단히 개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과의 교류 연대 속에서 자기 사상을 다듬어갔던 사람이거든. 평생 대단히 넓은 영역에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교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괴테 칸트 니체를 3명을 잡았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는 이건 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아니고요. 슈타이너 스스로 자기 사상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3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승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의 많은 유작들 속에 수도 없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니체에 대해서는 슈타이너가 니체가 죽고 나서 니체를 존경해서 니체 유고집을 정리하는데 그 사서노릇을 2년간이나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그 후에는 니체에 헌사하는 책을 써요. 자유에 투사한 니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죠,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로도 뭐 직역 그대로입니다. 파이터 포 프리덤. 그리고 사실 슈타이너는 내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나는 니체한테 배웠다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니체가 말하는 자유가 뭔가 또 같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슈타이너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한테 빚졌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웠다. 라고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마치 그런 어떤 현대 철학의 성과들이나 근현대 철학의 성과들이나 흐름들하고는 슈타이너는 완전히 별종의 독립된
신비적인, 우상숭배적인, 교조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슈타이너라고 하는 한 그 특출한 사상가를 형성하기까지의 전사로서 그 앞에 있었던 서구 철학의 흐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슈타이너가 스스로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뭐 다 그 사람 것만 한 건 아니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더 진화시킨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나의 소스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해하자. 라는 차원에서 앞에 현대철학자, 대표적인 현대철학자들 몇 명을 같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괴테, 칸트, 니체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아까 제가 마음의 세 단계라고 소개했던 발도르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요 세 가지의 의식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휘가 되고 이것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환이 되고 그래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고 말로 나타날 때 실천으로 나타날 때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요거는 칸트가 거의 다 해놓은 거예요. 칸트가 거의 다 해놓은 거를 슈타이너가 거의 90% 이상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칸트 겁니다. 그런데 칸트하고 똑같다 그러면 슈타이너 사상이 안 나오겠죠. 예, 슈타이너는 칸트가 했던 걸 받아들이면서도 칸트가 한계 지어놨던 그 한 부분을 부정합니다. 칸트는 한 90%는 맞았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죠. 그 결정적 한계가 뭐냐면 칸트 사상에 있어서는 물 자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칸트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세계를 인식할 때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조건화된 방식으로 인식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타고난 감각이 있듯이 내가 타고난 어떤 판단 범주라고 얘기하는 것, 즉 사고의 틀입니다. 감성적인 틀도 타고났고 이성적인 틀도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타고난 틀이 정해준 방식대로밖에 사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성립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순객관성 그런 건 아예 환상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객관성은 없다? 이거를 엄청 정교한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실증적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성립될 수 없다는 거를 아주 정교하게 증명을 해버린 게 칸트 철학의 역사적인 의미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해버립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성격, 그걸 물 자체라고 합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성격이 있는데 인간은 이 물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물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감각, 감성, 이성적 틀, 예. 인간이 타고난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말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 벌써 안경을 쓰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쓰고 태어나서 일단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이 안경에 의해서 굴절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굴절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놈의 안경을 이렇게 벗을 수가 없다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안경을 못 벗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안경에 의해서 굴절된 세계를 보는 거지 맨정신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화 버전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 고명한 칸트 철학을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죄송스러우나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칸트가. 그런데 슈타이너는 칸트가 감각에서부터 어떻게 감성이 생기는가, 감성에서부터 어떻게 개념이 발생하는가, 개념에서 어떻게 인과율적인 추론 판단 능력으로 발달하는가, 인간의 의식이. 이 판단 능력으로 발달한 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규범과 도덕을 만들어내는 대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여기까지는 칸트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다 인정. 칸트가 해놨던 거 이건 다 인정한다. 그런데 칸트가 근본적으로 한계라고 말했던 거 그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슈타이너의 사상이에요. 칸트는 인간은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그랬는데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고
물 자체를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고 봐요. 칸트는 근본적인 전제가 틀렸다라고 봅니다. 칸트의 전제는 뭐냐 하면 이 세계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있고 주체가 있고 이 주체 바깥에 대상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주체인 내가 대상 세계를 감각을 동원하거나 이성을 동원하거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측정하고 관찰하고 관념화하고 개념화해가지고 이해한다 라고 칸트는 생각한다 이거죠. 칸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떨어져 있는 주체가 주체 내면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든 구조화해가지고 인식한다.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타인은 여기서 사실은 엄청난 전환적 시각을 던집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 요 자체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요 자체가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전제가 틀렸다. 칸트는 이 틀린 전제를 고수하다 보니까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전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나와 세계가 내가 떨어져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안 떨어져 있다면 칸트 철학의 물 자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예. 제가 결론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슈타인은 한마디로 바로 이 부분 전제가 틀렸다. 그래서 슈타인의 자유의 철학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게 일부 7장에 그 소제목이 인식의 한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식의 한계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한계가 있다 혹은 없다 라고 답을 안 해요. 그 일부 7장의 결론은 질문이 틀렸음입니다. 인식의 한계가 있는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칸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내가 세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재현했는가 내 의식 속에 그걸 바로 묻는 게 바로 인식의 한계가 있나 없나를 묻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전제 자체가 이 두 개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개가 분리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은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 없다라고 답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틀렸다라고 답합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한 번도 장가도 안 가본 총각인데 누가 나한테 어거지로 너 요즘도 너 마누라 패냐? 예스 노로 답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예스라고 답하든 노라고 답하든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답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 본 적도 없고 마누라 가져본 적도 없는데 없는 마누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없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데 전제해놓고 부당 전제를 해놓고 그 부당 전제에 기초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슈타이너가 칸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질문이 틀렸다. 그러면 슈타이너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자연히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은 슈타이너는 근본적으로 나와 세계라고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따로 세계 따로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착각이다. 그거는 에고에 의해서 주어진 착각이다. 즉 마음의 장난이다라고 봐요. 우리의 의식의 어떤 수준이 나를 독립개체적인 분열된 자아라고 인식하는 단계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망상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망상 착각 중에 한 종류다라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의식 수준의 망상 중에 한 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지 진짜로 그런 게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뇌가 만들어낸 생각 역시 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브레인, 우리 뇌가 만들어낸 세계 브레인 월드가 있고 리얼 월드가 있다고 했을 때
리얼월드가 있다고 했을 때 나와 세계가 분리됐다. 요거는 브레인월드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일단 칸트 비판하는 구체적인 논리는 나중에 자유철학에 또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칸트 철학을 정면에서 대놓고 비판하고 나는 넘어섰더라고 선언한 사람은 철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슈타이너가 유일합니다. 그럴 정도로 칸트가 철학계에서는 거의 철벽이거든요. 철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칸트를 넘어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슈타이너 생전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선언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칸트 틀렸고 나는 칸트를 넘어섰다 라고 선언을 했던 철학자들이 몇 있긴 했는데 그 중에 논리적으로 물반 술반으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성공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쇼펜하우어,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다라고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니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슈타이너가 칸트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어떤 의식적 슈타이너 사상의 성장에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사상을 통해서 칸트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칸트의 물자차라고 하는 개념을 극복하고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주체성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거를 보여준 사람이 니체라고 슈타이너는 봐요. 그럼 세계와 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의식 상태, 그 사람의 의식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보여주는 개념이 니체 초인입니다. 독일어는 위버멘셰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냥 슈퍼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슈퍼맨이라고 해버리면 또 연상작용이 엉뚱하게 되긴 합니다. 막 초능력을 가진 인간처럼. 근데 일반적인 인간성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성을 넘어섰다. 그럼 일반적인 인간성이 뭐냐? 감성과 이성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세계가 분리돼서 내가 어디까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냐? 세계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나는 세계를 얼마나 정복할까?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분리된 전제 위에서 사고하는 모든 생각들. 이거를 떼버리고 분리가 아니고 합일돼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한 사람. 요게 초인이에요. 요게 초인입니다. 그럼 초인은 세상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거를 초인의 심정으로 세계를 재해석하는 거를 쫙 이렇게 펼쳐놓은 책이 대단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책은 웬만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책이죠. 전제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세계를 다시 본 거니까.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내 식대로 개똥철학으로 이해한 다음 여러 가지 미사 여구의 그 니체 사상과 아무 상관없는 맥락으로 갖다가 막 인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이해 안 돼도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경강고해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가장 많이 악용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 사상이 대부분 지금 오해들이 많이 돼 있는데 여하튼 구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구도는 그렇고 그러니까 보세요. 슈타이너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칸트의 도움을 크게 받고 이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시각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뛰어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니체가 없었다면 못 뛰어넘어갔을 거예요. 니체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 니체를 슈타이너와 함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괴테는 뭘 했나? 괴테는 뭘 했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 16주 프로그램의 끝에 가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양 사상하고 인지학, 즉 슈타이너의 사상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세계관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동양사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양사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분화되는 여러 가지 그 말고 동양사상의 공통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일단은 전일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기적인 세계관이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 하나도 이 연결고리에서 빠져나가는 건 없다고 봅니다. 나와 세계도 연결되어 있지 나와 세계가 분리 안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예. 우주, 자연, 사회, 인간,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불교로 표현되면 연결론이 되는 거고 유교로 표현되면 주역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양사상은 다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입니다. 세계의 근원이 여러 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해서 이 다양한 현상으로 펼쳐졌다 수렴됐다 펼쳐졌다 수렴됐다를 반복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펼쳐진 근원 전체고 수렴되는 건 하나인데 하나와 전체가 다른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전일적이라고 하죠. 전체와 하나가 다른 게 아니다. 이 전일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는 슈타인의 사상과 동양의 음양오행론을 비롯한 뭐 불교의 영기무화론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어요.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관이 일치한다. 관이 일치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는 오히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인지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지도 못하는 독일어, 잘 알지도 못하는 서양인들의 감성이라고 하는 그 우회 경로를 통해서 억지로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보는 거, 그게 훨씬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오히려 우리의 자연환경, 우리의 생활현실, 우리의 전통, 예, 이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저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저는 타당한 경로라고 봅니다. 타당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그런데 이제 괴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괴테, 칸트는 그런 역할을 했고 니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럼 괴테는 무슨 역할을 했나? 괴테의 사상은요. 괴테는 서양인의 몸으로 태어난 성리학자라고 할까요? 예. 괴테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서양인의 몸으로 환생한 조선 선비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테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괴테로부터 세계관적인 영감을 받습니다. 아, 이거다. 이 사상이 맞는 거다. 그리고 괴테 스스로가 실제로 신지학 운동 그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타이너 사상의 직접적인 뿌리 역할을 했던 신지학에 괴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괴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양의 영지주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괴테가 위대하다라고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괴테가 독일의 국보다 유럽의 보물이다라고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가 위대하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얘기되는 건 없지요. 얘기되는 건 없는데 우리도 공교육에서 맨날 입시 준비하면서 어떤 고전들을 충분히 깊숙이 이렇게 숙고하고 완미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괴테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책이 대표적으로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괴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작품으로 뭐가 떠올라? 파우스트 안 떠오르나요? 예. 정혜진 선생님 뭐가 떠오릅니까? 괴테 아눔 괴테의 히트작, 괴테의 출세작이 뭔지 아세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청년기 때 써가지고 그야말로 유럽 전체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요즘도 어떤 팬덤 현상 때문에 모방하고 따라서 자살하고 이런 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한테 있어서는 괴테가 베르테르로 많이 인상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괴테 청년기였고 청년기 이후에 괴테가 관료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괴테의 사상 자체가 한번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이 큰 전환을 맞게 됐던 계기는 괴테가
그리스 지역을 20년에 걸쳐서 여행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연결되는 그 고대 문화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수십 년 했어요. 그러면서 후대의 괴테는 사상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낭만주의에서, 감상적인 낭만주의자이던 시절 써놨던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알려져가지고 더 유명해졌는데, 근데 지는 왜 안 죽었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라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 맞아 이게 맞아 하면서 죽자 그러면서 따라 죽었는데, 그게 자기 자전소설이라고 지는 멀쩡히 살아서 80살까지 살았잖아요. 아니할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60살에 20대 처녀하고 결혼하고, 예, 이런 뭐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튼 어쨌든 괴테가 이제 말년에 노년에 이 장년기를 거치면서 사상의 틀이 슬슬 변화해가지고 자기 사상의 정점을 찍은 책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의 집필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60년 동안 집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기 이후로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파우스트 주제를. 평생에 걸쳐서 파우스트의 마지막 문장으로 시간아 멈춰라. 나는 이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문장에 딱 결론이 날 때까지 괴테가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정리를 6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괴테 사상의 정점입니다. 이 정점에 이르기 직전에 내놨던 책이 발도르프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색채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색채론. 그래서 사실 괴테 사상은 색채론하고 파우스트 이 두 권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우스트만 잘 이해를 하면 괴테가 뭘 말하고 싶은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민망하지만 파우스트 다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와, 있다. 있습니다. 파우스트 다 읽으신 분 있네요. 너 나랑 세면할 때 읽었지? 쌤이 읽어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사실 우리가 유명한 고전들에 대해서 대체로 그러잖아요. 유명한 고전들의 사전적 정의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이름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고전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들어봤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파우스트 이런 거란 말이지. 저도 파우스트를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서양인인가? 제가 파우스트를 읽고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게 과연 서양의 사상인가? 내가 흔히 알아왔던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교부 철학, 그 근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런 비슷한 색깔의 사상을 저는 본 적이, 괴테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는 느낌이었던 거죠.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시간을 더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세계관은 이겁니다. 세계는 양극의 대립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둘째, 세계는 유기총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셋째, 양극의 조화를 동력원으로 삼고 유기총체적인 것을 하나의 구조로 삼아서 이 세계는 진화한다. 종합 상승 발전한다. 요 세 가지 요소가 세계의 근본적인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동양의 음양원행관입니다. 제가 아까 동양사상은 전일적이고 유기적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괴테가 말하는 총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극의 대립, 이게 바로 태극사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양의 모순의 공존, 음양의 어떤 성격 변화로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 예? 세계는 종합되어 있다. 총체성. 예. 그 다음 세계는 양극의 조화가 기본이다. 예. 그 다음에 세계는 상승 발전한다. 진화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동양사상 완벽하게 똑같아요. 세계관 차원에서. 파우스트가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예, 인간 자신이 인간의 어떤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세계 총체성, 양극성, 어떤 진화성,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파우스트예요.
그래서 괴테가 슈타이너에게 줬던 자극은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자극이 아니고 세계관 전체 상에 대해 가지고 슈타이너한테 말하자면 인스피레이션을 탁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괴테적인 세계관적인 상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칸트나 니체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사상가인 거죠. 예. 자, 제가 내용은 못 다루고 대략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략적 관계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괴테의 색채론, 그 다음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도덕의 계보, 요 정도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든 강의로 묶어서 한 1시간 내지는 90분 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금 미루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